자, 어제까지 작업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 매뉴얼 제너레이터 어셈블리에 관련된 파일을 파트 파일 포함해서 압축 파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카페 게시글 여기에도 하단에 첨부 파일로 압축 파일을 어제까지 작업한 압축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하고 카페 게시글하고 카카오 단톡방에도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할 부분은 모터를 요 위치에다가 DC 모터를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DC 모터를 갖다 놓을 예정이에요. 이 DC 모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방금 전에 올린 것은 DC 모터 빵빵이라는 파트 파일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된 파일이냐면 그 그래프캐드에서 DC 모터 139 스냅샷이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구했는데 이게 어셈블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STP 파일로 만들어진 거라서 솔리드웍스에서 바로 열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냥 파트 파일로 열 수 있도록만 제가 손본 게 요 DC 모터 빵빵이라는 파트 파일입니다. 요것을 이번 시간에 활용해서 꺼낼 건데 잠깐 다운 받으셨다 가정을 하고 파트 열기를 해볼게요. 어셈블리에 추가하는 건 이따 하고 부품 파일을 일단 열기하는데 주의사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DC 모터 빵빵 요거를 열기할 때 피처 인식으로 작업할 것이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죠? 요거 물어볼 때 아니요 선택하고 쓰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원본이 STP 파일이라서 외부에서 불러온 데이터들로 인식하는 거라서 솔리드웍스의 피처웍스 기능으로 연결하겠느냐 물어보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쓸 거니까 그냥 아니요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아니요 이렇게 딱 눌러 보시면 얘를 열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솔리드 바디들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어제 이 STP 원본 파일을 불러와 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안에 부품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설계할 때 필요 없으니까 외관만 필요하니까 외관 형상만 남겨놓고 웬만한 것들은 정리한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 어셈블리에다가 수동 발전기 어셈블리에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부품 삽입으로 가져다 놓을 건데 그 전에 먼저 강조해서 주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어셈블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즉 평면도 방향에서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표시하는 것들이 뭐냐면 타이밍 벨트 풀리죠. 타이밍 벨트 풀리 이빨 위치들이죠. 타이밍 벨트 풀리 이빨 위치들에 맞춰 가지고 모터를 이렇게 정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완전히 아직 모터에다가 풀리를 달아 놓지가 않아서 완전히 맞추는 건 어렵겠습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 이렇게 정렬되게 사실은 해야 돼서 요게 좀 더 조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오늘은 모터를 꺼내는 것만 할 거니까. 자, 어셈블리 명령 중에 하나인 부품 삽입 갑니다. 컨트롤 E. DC 모터 빵빵 이제 다운받아 놓으셨으니까 여실 수 있죠. 네, 요거 열기. 자, 열기에서 보니까 모터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Z방향과 X방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거 Y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Y방향으로 두 번 클릭해 가지고 최종 180도가 회전되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이거 꺼졌네. 자, 다시 켜고. 자, 이렇게 Y방향으로 두 번 클릭해서 결과적으로 180도 회전한 위치로 얘를 꺼냈습니다. 자, 클릭할게요. 뭐 굳이 여기 스케치에 딱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1 정면 보기 한번 합니다. 컨트롤 1 정면 보기. 자, 이 모터를 가져다 놔야 되겠어요. 모터를 가져다 놔야 되겠어요. 위치를 대략적으로 가져다 놓을 텐데 부품 이동 기능을 즉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터의 이 면 있죠? 면을 클릭해서 여기쯤에다가 끌어다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놓기. 이게 부품 이동 기능을 쓰는 셈이에요. 이렇게 면을 클릭해서 당겨 놓는 게 부품 이동 기능을 쓰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어제도 Shift 키와 방향 화살표를 이용해서 직각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 화살표,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는 방향 화살표 요거를 딱 눌러 볼게요. 참, 창이 클릭이 안 됐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여러분 어때요? 잘 보이죠? 어느 거하고 풀리의 이빨들이 있고 모터의 샤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거를 거의 이렇게 선상으로 정렬해 보려고 해요. 역시 면을 클릭하고 살짝 이렇게 당겨 줍니다. 요 정도로 당겨 줘요. 자, 대략적인 위치 정렬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메이트를 해볼 건데 어느 거를 참조하면서 갈 거냐면 이게 또 이동이 조금 됐네. 프론트 스케치를 저는 켜놨습니다.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프론트 스케치 요거를 켜놨습니다. 보이기로 해놓은 상태예요. 그럴 때 저는 앞서 프론트 스케치 할 때 모터의 바닥이 요 위치 정도로 놓으려고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은 메이트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모터 부품의 요 바닥면 있죠? 요거하고 요 선하고를 메이트 조건의 일치로 가겠습니다. 선과 면을 메이트에서 일치로 잡을 수 있어요. 물론 회전은 되지만 하나 더 할 겁니다. 자, 메이트 갑니다. 자, 요 모터의 바닥면을 클릭했고요. 프론트 스케치의 모터 위치를 표시해 놓은 사각형의 바닥선 있죠? 요거 클릭해 줍니다. 어떻게 돼요? 살짝 움직이는 느낌 났죠? 그러면서 메이트 조건은 일치라고 이렇게 떴어요. 그죠? 확인. 자, 그러면은 이게 면하고 이 스케치된 선분하고 일치이지만 왜 안 붙는 것 같지? 컨트롤 1 정면 평면 보기 하면은 이게 이렇게 정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메이트를 시킬 건데 지금 이 모터는 건들지 마시고 주의해 주세요. 자, 어떤 메이트를 할 거냐면은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 있죠? 요거하고 방금 메이트에 썼던 모터의 바닥면 있죠? 요 두 개를 선택해서 메이트 조건을 추가할 건데
평행이라는 메이트를 넣을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모터가 그 스케치선에 대해서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으로 맞출 거예요.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 클릭, 그 다음에 모터의 바닥면 클릭. 자, 평행 구속 조건 들어가죠. 네, 확인. 그러면 자세를 제대로 잡은 상태이고, 이번에는 이 모터의 위치를 또 잡을 건데, 이게 참 그거를 해 놓을 걸 그랬네. 모터 파일에다가 그걸 해 놓을 걸 그랬네. 잠시만요. 확인. 메이트 설정은 잠시 확인해서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가고, 자, 이 DC 모터 빵빵 요거를 파트 열기 버튼 눌러 가지고 새로 파트 창을 하나 열어 줄게요. 그리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피처 인식으로 아니요 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때 평면의 위치들을 좀 관찰할 건데, 요거의 우측면이 마침 다행스럽게도 모터의 가운데에 이 우측면 평면이 존재하군요. 요거 다행입니다. 그럼 어셈블리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왜 다행이라고 했냐면, 제가 이거도 어제 확인했어야 되는데, 프론트 스케치에 모터의 위치를 제가 잡으려고 미리 그려놨던 중심사각형의 중심점이에요. 요거하고 이 DC 모터 파일에 있는 우측면 평면하고 일치로 메이트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파트 창에서 먼저 열어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이트 조건 갑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기가 지금 어렵죠. 어떤 걸 선택하기 어렵다? 스케치 되어 있는 중심사각형의 꼭지점 선택하기는 쉬운데, DC 모터 빵빵의 우측면 평면을 찾기는 그래픽 창에서 안 되죠. 자, 그래픽 창에서 디자인 트리를 여시고 DC 모터 빵빵의 우측면 평면을 찾아주세요.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요거 클릭해주면 얘가 쫙 이렇게 가서 정렬이 되죠. 면과 점이 일치로 가서 정렬이 되죠. 확인. 자, 그러면 나는 얘의 Y방향에 위치하고 X방향에 위치하고 잡아놨어요. Y방향은 요 방향이었죠. 그리고 X방향으로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점하고 이렇게 방금 메이트 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Z방향으로 얘네가 정렬이 돼야 된단 말이죠. Z방향으로 정렬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 이때 요거는 사실 그 모델링 된 파일 구해온 거라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터 앞을 잘 보시면 요렇게 면이 하나 있고요. 빗금칠하고 있는, 빨간색으로 빗금칠하고 있는 이 면이 있죠. 요게 있고, 거기에서부터 마운트 시킬 때 쓰는 부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원통 형상은 마운트 할 때 쓰는 자리인데, 마운트란 뭐냐, 이런 모터 부품을 어떤 구멍에다가 끼워 가지고 위치를 잡기 편하게 하는 원통 형상이에요. 이런 거를 마운트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 자리를 보니까 이거 모델링 해준 분이, 그 그래패드에서 요거 올린 분이 R지게 필렛지게 요렇게 해놨는데, 실제 모터는 R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는 않은 셈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맞출 거냐면, 이 면에서 샤프트가, 모터 축 샤프트가 이게 10mm 나오는 게
10mm가 이렇게 돌출되는 게 기본 사양이에요. 이 모터의 기본 사양이었는데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요 면이 풀리하고 어느 정도 맞추는 게 맞을까? 요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가 타이밍 벨트 풀리죠? 이빨을 제가 빗금칠하면서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타이밍 벨트의 측면을 막아주는 그런 링이 꽂혀 있지는 않습니다. 타이밍 벨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이탈하지 못하도록 여기 링을 달아놓고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 이 면을 기준으로 모터의 이 면하고 거리를 좀 조절해 놓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틀어서 타이밍 벨트의 요 면 찾으셨나요? 그죠? 요 면을 클릭하시고 모터에 요 면을 클릭하시고 하면은 우선 면과 면을 일치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일치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고, 요 상황에서 저는 화면을 좀 정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일치가 됐죠. 이때 우리는 모터 샤프트 여기에다가 타이밍 벨트 풀리 조그만 거, 이수가 한 10개짜리나 그런 거를 달아줄 거예요. 아직 이 모델링에는 이게 추가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타이밍 벨트 풀리에 벨트가 걸리는 이 폭이 8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타이밍 벨트 풀리의 나비 폭은 6mm고요. 6mm 폭의 타이밍 벨트를 쓸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위치 조절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지만 일치해서 이거를 거리로 바꿔서 이 마운트 부위가 좀 이쪽으로 후진하도록 한 1mm 정도나 2mm 정도나 이렇게 후진하도록 거리에서 조절하겠습니다. 면 일치해서 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놓고 2mm 한번 넣어 봅니다. 2mm 넣으니까 이게 타이밍 벨트 풀리의 면은 이거고 모터의 면은 이거고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와버리죠. 그리고 치수 뒤집기가 제 거는 체크되어 있는데 이 방향이 아니겠으니까 어떻게 바꾼다? 치수 뒤집기 체크를 풀어줄게요. 자, 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은 타이밍 벨트 풀리의 요 면이 여기쯤에 있고 모터의 측면이 여기쯤에 있어서 요게 2mm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조절이 됐어요. 오케이? 2mm는 넘어갔나? 이거 어차피 조절해서 맞추는 거니까 그냥 일치로 놔둡시다. 여러분이 조립하면서 이런 거 고려해서 해보도록 그냥 놔둘게요. 조절하는 장치도 만들 수는 있으나 그냥 일치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요거 수치를 자꾸 넣으면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수첩에 메모하면서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일치로 단순하게 갈게요. 다시 일치 클릭해 줬습니다. 확인. 완전히 메이트 종료. 자, 그러면 이 모터의 아무 면이나 클릭하고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어떤 말풍선이 뜨나요? 선택한 부품은 완전 정의된 상태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죠?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재생성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자, 모터를 앞 시간에 배치를 해 봤고요. 모터를 앞 시간에 배치를 해 봤고요. 문제는 실제 DC 모터의 경우는 마운트하는 구멍이 또 있습니다. 홀이 있습니다. 나사산이, 앞나사산이 나 있는 조립용 마운트 홀이 있는데, 있는 모터도 있고 없는 모터도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것도 손에 들고 이렇게 보는 이 모터의 경우도 아이고, 캠의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위치를 못 잡지 내가. 이게 출력물을 앞에다 꽂아 놓은 거지만 이 앞에 조립용 홀이 얘도 없어요. 캠은 치우자. 화질은 구려.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터를 조립하기 위해 거치하기 위한 그 하우징을 좀 잘 잡아야 되긴 하겠어요. 하우징을 잘 잡아야 되긴 하겠는데, 그거는 차후에 보도록 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커버를 좀 잡아 보려고 합니다. 커버를 좀 만들어 볼 건데, 디자인 트리를 조금 이렇게 깐추려 놓고요. 앞서 우리가 프론트 스케치를 할 때 어디에서 스케치를 했느냐,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 여기에서 스케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프론트 스케치를 하면서 커버 위치를 이렇게 4mm 정도 두께가 되도록 생각하면서 윗면 평면에 스케치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커버를 스케치할 건데, 커버를 만들어 줄 건데, 어셈블리에서 이제 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셈블리의 세 파트로 들어갈 텐데, 방금 강조한 것처럼 이 파트에 배치될 면을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으로 선택한다. 세 파트 실행하는 순간 파트를 배치할 평면을 지정해 달라고 할 때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을 선택한다. 자,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을 선택하는 순간 또 솔리드웍스는 세 파트의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는 걸로 자동 연결해 줍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갑니다. 뭐라고요? 세 파트의 어셈블리 정면 평면 클릭해서 배치하기예요. 네. 자, 세 파트 이렇게 됐고, 확인 눌러서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 클릭. 어떻게 됐습니까? 스케치 모드로 바로 들어왔죠? 즉 새로운 파트에 스케치할 면을 선택도 한 셈으로 보는 거예요. 피처를 위한 스케치 평면을 선택한 걸로 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온 거고요. 면의 수직 보기. 면의 수직 보기 한 상태에서 커버를 완전히 그려놓지 않고 그 기어를 조립할 원형 스케치만 해놓은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기어를 조립할 구멍들을 딸 필요가 있습니다. 요 구멍들이 뭘까요? 커버에 축이 꽂혀져야 되는 구멍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스케치할까요? 아니요. 요소 변환의 기능을 써가지고 스케치해 놓은 원형 모서리 또는 기어의 구멍의 원형 모서리, 요것들을 클릭해서 딸게요. 자, 요렇게 해서 얘네들을 클릭 요렇게 해서 원형 모서리를 다 땄습니다. 디스플레이용을 바꿔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땄어요.
요거 제대로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음영 처리로 디스플레이 유형을 바꿔주시면 내가 모서리에 라고 이렇게 따놓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3개의 원형 모서리를 선택한 셈이어서 모서리의 구속 조건 표시된 게 3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왕에 음영 처리로 놔둔 상황이니까 이 상태로 계속 디스플레이 상태를 놔두고 갈게요. 자, 맨 위에 있는 이 요소 변환된 모서리는 뭡니까? 핸들이 들어갈 축이에요. 핸들이 들어갈 축이에요. 그리고 요게 1번 기어에 조립할 축의 구멍이고, 요게 2번 기어를 조립해서 넣을 축인 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왁구를 잡는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삼각형 구조가 가장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서 삼각형 구조로 좀 갈 건데,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걸 이렇게 각진 형상으로 가면은 또 안 좋겠어요. 왜냐? 이렇게 각진 모서리 쪽에 힘의 집중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크랙이 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구멍 형상이 있다면 그거의 두께 값을 가지는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심원을 그리자는 이야기죠. 원 그리기에서 동심원 그리기로 갈게요. 자, 원 그리기 하는데 중점은 어디로 잡습니까? 좀 전에 요소 변환으로 따놓은 원의 센터, 여기에다 일치, 그리고 반지름은 적당하니, 두 번째 포인트 찍어서 반지름은 적당하니 지정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8파이짜리로 구멍을 뚫어놨던 모서리입니다. 8이고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이게 하우징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두께를 어느 정도로 결정하는 게 좋을까? 저는 그 죽을 사자를 좋아해서 사만 잡고 쓰는 게 아니고 짝수를 저는 좋아해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짝수의 두께 한 4mm 정도 두께로 가도 충분히 강도가 나올 것 같다. 3mm 좀 약하겠다. 잠깐 4mm보다 한 10mm로 넉넉하니 갑시다. 이건 하우징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베어링 자리도 또 고민을 할 거예요. 나중에 베어링 자리도 좀 고민할 거라서 10mm로 역력하게 이렇게 갈게요. 그러려면은 지능형 치수에서 저만 잠깐 할게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 가지고 두 원줄을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원과 원 사이의 간격 치수로 바뀝니다. 요럴 때 요거를 나는 10이라고 넣고 요거를 지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깥에 있는 원의 외경 치수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바깥에 있는 원을 지능형 치수로 기입하실 때 이 치수 값을 30으로 넣어주세요. 여유 값을 계속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유 값을 넉넉하니 가는 게 좋아요. 하우징이기 때문에. 자, 요런 30 치수는 나중에 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고 화면을 이렇게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축소하고 있고 여기서 탄젠트하게 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탄젠트하게 이렇게 선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탄젠트하게 선을 그을 거예요. 자, 탄젠트 구속을 보면서 선을 그려도 되겠지만 저는 떨어뜨리면서 그릴게요. 나중에 탄젠트 구속을 그냥 갈 거니까. 자, 선 그리기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선을 넉넉하니 그려놓고 체인 끝에서
두 번째 선을 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30파이로 잡아놓은 이 서클하고 이 선분을 선택해서 다중 선택해서 탄젠트 구속을 넣어 줄게요. 자, 바꿔서 또 이 원과 오른쪽으로 잡아놓은 이 선을 선택해서 다중 선택 역시 탄젠트로 구속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라인의 이 끝점이 이제 조절이 돼야 되겠어요. 이게 조절이 돼야 되겠어요. 조절이 돼야 되겠는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뭐가 배치하기 위한 스케치로 있어서요. 모터를 배치하기 위한 스케치 사각형이 있었죠? 여기 끝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그렇지, 이렇게 내려서 그을게요. 이게 더 단순할 것 같아서 선을 이렇게 내려서 그을 건데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바닥판을 나타내는 스케치, 요 사각형 스케치가 있죠. 바닥판의 위에 선분에다가 일치를 보고서 내려 긋겠습니다. 바닥판에 그 사각형 스케치로 요거 표시해 놓은 거죠. 그거의 위에 선분의 일치로 내려 긋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서 요렇게 내려 그었어요. 자, 그러고 이 모터의 스케치 잡아 놓은 거 하고 방금 그린 선하고 간격을 좀 잡아 주도록 할게요. 브라켓을 아직 어떻게 할지 완전히 결정이 안 가서 요거도 좀 애매하니까 그냥 넉넉하니 10으로 잡아 놓을게요. 10은 사실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mm 간격도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좀 저스트하게 계속 보는 셈이긴 해요. 자, 그래서 요거 10.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의 높이를 앞서 프론트 스케치 할 때 바닥에서부터 140 요렇게, 물론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있었습니다만 거의 140 정도가 되게 핸들의 중심의 위치를 지면에서부터 140 되게 이렇게 잡아 놨고요. 그런 면에서 도면화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선분의 거리값도 양수로 아예 잡아 놓도록 합니다. 왜? 원의 중심의 위치는 이미 거의 140 정도로 잡아 놨으니까 도면화 할 때 편한 치수로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거의 50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0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요 꼭지점에서 거의 요 방향으로 봤을 때 요 10mm 두께하고 요 간격하고를 어느 정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주는 정도만 되면은 될 것 같고, 정수로 이 치수를 보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요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왼쪽을 생각할 건데, 왼쪽에 선분의 끝점을 생각할 건데, 요 선분의 끝점은 어디쯤까지 가는 게 좋을까? 요것도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겠다, 요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요 선분의 끝점에서 여기까지 내려 그을 때 사각형의 위에 꼭지점 있죠? 사각형 왼쪽 위에 꼭지점 있죠? 바닥판을 나타내는 사각형. 요 사각형의 왼쪽이 꼭지점까지 선을 내려 긋고 할게요. 그리고 요 선은 수직 구속 조건을 잡을게요. 자, 끝점 일치 보고서 시작해서 여기 끝점에다 이렇게 찍어 놓고
요 선분은 자세가 안 잡혔기 때문에 요 선분 선택하고 수직.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요 선분의 길이하고 요 선분의 길이를 같이 갈 겁니다. 동등구속 조건을 줘도 되겠지만 내가 치수를 볼 수 있도록 아예 진행형 치수로 따로 요것도 52로 치수를 넣을게요. 50으로 치수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놨으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 양 끝점을 이어주게 선분을 그어줘야 되겠네요. 양 끝점을 이어주게 선을 이어줘야 되겠네요. 자, 선 그리기에서 요거 양 끝점을 클릭.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겠죠? 뭡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파란 색깔로 제가 표시하는 게 바닥판을 레이아웃 잡으면서 스케치해 놓은 것이죠. 이랬을 때 바닥판의 밑으로 가게 커버를 안 잡습니다. 왜냐? 이 바닥판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거를 커버를 이렇게 돌기식으로 만들어서 꽂아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닥판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가로지른 거예요. 자, 조립할 방식을 생각한 셈인데, 여기에서 이제 프론트 스케치는 잠시 숨기기 해줄게요. 프론트 스케치는 잠시 숨기기. 어셈블리의 프론트 스케치죠. 요거 잠시 숨기기 해놓고, 이게 또 하나가 더 숨기기 돼야 되겠네. 바텀 스케치도 있죠. 바텀 스케치에도 숨기기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스케치해 놓은 선분들만 표시될 터인데, 여기에다가 돌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해서 그릴 거예요. 선 그리기보다는 코너 사각형을 2번 그려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코너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 놓을게요. 다른 일치 피드백이 뜨지 않는 거 주의하시면서 그려주세요. 딴 데에 어떤 꼭지점이나 그런 거에 일치 피드백이 뜨지 않게 주의해서 찍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요소 잘라내기를 할 건데, 요거에서 지능형 써가지고 컨돌면 죽어 이렇게 쭉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를 터트리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만 남겠죠? 그죠? 자,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으로 요렇게 투둑 했습니다. 자, 선택 종료. 이번에는 요 선과 요 선의 간격 치수를 기입할게요. 3D 프린터로 출력해 가지고 꽂아 넣을 돌기이기 때문에 돌기가 넉넉하니 좀 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30 40 이게 원래 300짜리였으니까 넉넉하니 50으로 갑니다. 50. 자, 그러면은 여기도 50이라는 간격 치수를 넣으면 되겠는데, 이거는 돌기를 서로 같은 길이로 갈 거기 때문에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서 동등 크기가 같다. 동등 구속을 잡게요. 요렇게 잡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는 뭡니까?
어느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원점을 기준으로 어셈블리의 원점이기도 합니다. 어셈블리에서부터 얘가 X방향으로 얼마가 떨어진다 이렇게 잡아주고, 요것도 X방향으로 얼마가 떨어진다 이렇게 잡아주고, 치수의 기준이 뭡니까? 계속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의 원점에서 여기까지, 요거는 그래 100이 괜찮겠네요. 100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셈블리의 원점에서 여기까지는 20 정도 가는 게 괜찮아 보이네. 자, 요 정도로 잡으셨으면 치수는 다 보셨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할 건데, 요 선하고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선을 다중 선택하셔서 동일선상이라는 구속을 입력할게요. 동일선상. 두 선을 선택해서 동일선상. 자, 이거는 뭡니까? 두 개가 돌기 튀어나오는 게 똑같은 길이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일선상으로 얘네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치수를 기입할 때 얘에서 원점이 아니라 요 바닥선이에요. 요 바닥선에서부터 요 간격을 4mm로 가겠습니다. 바닥판의 두께가 4mm로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을 4mm로 잡아줍니다. 치수가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이겠네. 자, 요런 식으로 치수들은 기입을 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잘 체크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위로 가서 여기 선분들을 좀 없애야 되겠네요. 그리고 원의 안쪽을 이렇게 없애야 되겠어요. 이럴 때 역시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을 그냥 쓸게요.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 툭 건들고 이렇게 툭 건들고 이렇게 툭 건들고. 자, 여기까지 정리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유형을 이제는 다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돌출을 할 거냐면요, 요 방향으로 돌출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윗면 평면에서 스케치 할 때 바닥판은 요렇게 스케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돌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의 두께로? 블라인드 형태일 때 깊이 값을 4로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돌출 보스 베이스 방향 역시 뒤집어야 되죠. 4mm. 여기까지는 잘 되셨나요? 네. 확인. 자, 그러면 판때기 영상이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판때기 영상이 대략적으로 측면 커버가 대략적으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세 파트에서 부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어셈블리의 세 파트 삽입으로 부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반드시 만들어준 파트명 어셈블리에서 세 파트 만드는 거에서 디자인 트리죠.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첫 번째로 해 주셔야 될 건 뭡니까? 파트 이름 바꾸기예요. 두 번째로는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요거를 해야 될 거고요. 파트 이름 바꾸기에서 이 파트의 이름은 뭐로 지정을 할 거냐면, 수동 발전기 폴더 안에 이 파트명을 뭐로 지정할 거냐면은 측면 커버, 한글 말고, 어차피 그 Q라도 가야 되니까 사이드 커버 해놓고, 이거를 보는 방에서 오른쪽이라고 봐야 되니까 앞에다가 씁시다. R 언더바 사이드 커버, 요렇게 갈게요. 사람 입장에서 이 방향에서 쳐다본다고 했을 때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사이드 커버다 라는 의미에서 R 언더바 사이드 커버, 요렇게 파트 이름 바꾸기를 합니다. 자,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파트 이름 바꾸기 찾으셨죠? 그래서 R 사이드 커버, 카피가 안 됐네. 다시 요래 갖고 R 사이드 커버, 이렇게 파트 이름이 바뀌었나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R 사이드 커버 위로 꼭세 매뉴얼 제너레이터라는 말이 더 붙어요. 여기서 위로 꼭세 해놓고 뒤에 나오는 말은 무슨 파일 명이냐? 어셈블리의 파일 명인 셈이에요. 이거는 지금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외부 파일의 저장을 아직 안 해서 그래요. 임시 파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시 파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부 메모리에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 명이 뒤에 붙는 거고요. 다시 어셈블리의 이 파트 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고, 요거 어셈블리 경로와 동일로 저장하기 눌러 주시면 위로 꼭세 매뉴얼 제너레이터 요 이름은 사라집니다. 자, 해보면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그죠? 요래 놓고 어셈블리와 동일이라는 버튼 있죠? 요거 눌러 놓고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저만 잠시 윈도우 탐색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동안에는 없었지만은 새로 고침 R 사이드 커버 .sldprt 요 파트 파일이 윈도우 탐색기에도 생겼습니다. 요거를 마저 했기 때문에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요거를 안 하면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확인 못 해요. 오케이?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까지 마저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되고, 요거를 안 하고 파트 이름 바꾸기까지만 한 상태라면 이 파일을 저장할 때 어셈블리 내에 내부 저장, 메모리에 내부 저장 되는 임시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떠요.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떠요. 뭐를 안 해서 그렇다?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이거를 마저 안 했을 때 이런 메시지들이 뜹니다. 반드시 어셈블리에서 새 파트 했을 땐 이 두 단계를 반드시 작업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이드 커버는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 다르죠. 바닥판을 제가 먼저 만들고 거기에다가 꽂는 사이드 커버를 먼저 만들 것 같았는데, 사이드 커버를 저는 먼저 만들고 바닥판에는 이 사이드 커버를 꽂기 위한 돌기 요거에 맞춰서 구멍을 나중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드 커버부터 먼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축이 이렇게 조립될 구멍을 포함하고 바닥판하고 조립할 돌기 형상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거는 나중에 파트 편집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여담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고 창이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아, 요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 디자인 트리에서 R 사이드 커버 1이라고 해놓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떠 있죠. 이런 화살표가 뜨는 이유는 뭡니까? 어셈블리에서 새 파트를 만들 때 다른 파트 파일에 참조하면서 만들어진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구멍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파트의 구멍에 요소 변환으로 모서리를 따온 거죠. 이런 외부 참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파트명 옆에 화살표 표식이 뜨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편집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리하시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사이드 커버도 더 만질 거는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2단계에서 잠시 요거는 잠시 일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픽 창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파트 편집 버튼 요거 눌러서 파트 편집에서 빠져나오시거나, 부품 편집 버튼 요거 눌러서 파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시거나 둘 다 동일해요. 둘 중에 하나 클릭하셔서 파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디자인 트리에 보시면 이 R 사이드 커버 이 파트명 앞에 무슨 표시가 떠 있어요? 신호등처럼 아이콘이 떠 있죠. 요런 거는 뭡니까? 재생성을 한번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재생성 컨트롤 B 이렇게 재생성 하셨으면 모두 저장 한번 합니다. 세이브 되셨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바텀 스케치를 잠시 켜볼게요. 어셈블리의 바텀 스케치를 좀 켜볼게요. 이 바텀 스케치를 켜놓고 생각해 보니까 요 위치에도 커버가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요 위치에도 커버가 있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구멍 자리들이 같으니까 요 놈을 똑같이 배치할까? 아니요. 요 사이드 커버들이 다른 홀을 추가하거나 조립하기 위한 홀을 추가하거나 다른 편집을 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품을 그대로 쓰는 거는 좀 비추천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그래서 파트명 앞에 R 언더바 사이드 커버 이런 식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요쪽에 거도 어차피 구멍 자리들은 비슷하게 사용하는 커버 아니에요, 그죠? 요쪽에 달릴 거도 파트명은 다르게 가야 되겠고, 별개의 파트로 가긴 가야 되겠고, 똑같이 방금 전에 그린 것처럼 카피해서 그리려니 시간이 아깝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뭡니까?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자, 윈도우 탐색기 왔습니다. 여러분도 윈도우 탐색기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수동 발전기 폴더로 이동해 주세요. 전에 어떤 분한테 이동해 주세요 했더니 진짜 교실에서 나가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R 사이드 커버 .sldprt 이 파트 파일을 찾으셨으면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팩 앤 고로 해서 솔리드웍스 기능으로 갑니다. 어느 파트 명이냐면 R 사이드 커버 요거에서, 그죠? 요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솔리드웍스라는
그 기능을 찾으시는데 윈도우 탐색기에 웬 솔리드웍스 기능이 있지? 솔리드웍스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윈도우 탐색기 상에서도 솔리드웍스 기능을 끌어다 쓸 수 있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서는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 기능을 바로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요거에서 팩 앤 고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팩 앤 고라는 기능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마우스 우클릭하니까 솔리드웍스 뜨죠. 그리고 그 옆에 팩 앤 고라는 게 있죠. 실제는 요것이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요걸 열었어요. 팩 앤 고라는 대화창이 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R사이드 커버만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매뉴얼 제너레이터.sld asm도 이 파일명도 같이 떠요. 이거는 왜 그런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외부 참조가 됐기 때문에 어셈블리하고 외부 참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뜨는 겁니다. 오케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4번을 하나 만들 텐데 R사이드 커버 이거를 4번으로 별개의 파트 파일을 카피해서 새로 만들 건데 선택 대치 요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어줄 파트 파일명을 지정하겠습니다. 앞서 기입한 파트명하고 똑같이 검색 대상에 넣어주시고 바꿀 내용에다가 L사이드 커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선택 대치 버튼 눌렀을 때 4번 저장 이름을 검색 대상으로 이렇게 찾아주시고 바꿀 내용에다가 L사이드 커버로 바꿔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R과 L만 그냥 쓸 걸 그랬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나? 뭐 그냥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하시기 바래요.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있었는데 구문을 그냥 필요한 것만 할 걸 그랬네요. 뭐 여하간 이때 대치라는 버튼을 누르면 4번 저장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L사이드 커버로 바뀌면서 초록색으로 이름 글씨가 입력이 됩니다. 자, 대치 버튼 눌러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초록색으로 여기에 4번 저장 이름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죠? 그러면은 닫기 버튼 누르시고 경로는 같은 경로에 저장할 거 아닙니까? 폴더에 저장 경로 보시면 현재 수동 발전기 폴더로 잡혀 있으실 거고 같은 경로에 당연히 저장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뜰 거예요. 기존 파일 블라블라 경로에 매뉴얼 제너레이터 SLD ASM에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셈블리에 뭐 적용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디자인 트리 디자인 트리가 아니라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시면 R사이드 커버가 있었는데 요거의 카피본이지만 별개의 파일로 인식되는 L사이드 커버 파트 파일이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역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윈도우 탐색기는 안 봐도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파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어떻게? 부품 삽입이라는 기능으로 불러올게요. 부품 삽입. L 사이드 언더바 L 언더바 사이드 커버 요거를 딱 이렇게 열어주세요. 여니까 R 커버하고 R 오른쪽 커버하고 얘가 생긴 게
똑같은 게 생긴 모양이 똑같은 게 이렇게 열리죠. 자, 그러면 적당하니 배치하는데 뭐 컨트롤 1 정면 보기 하고 요 정도에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메이트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에 구멍이 있고 여기에 구멍이 있죠. 이 두 개의 구멍을 동심으로 잡고 이 구멍과 또 제일 위에 있는 요 구멍을 동심으로 잡고, 동심 메이트 두 번 하면은 XY 방향으로 얘네의 위치 지정이 되겠습니다. Z 방향은 아직 아니고. 자, 메이트 가서 두 개의 원통면을 선택한다 생각해 주세요. 원통면, 구멍들의 원통면입니다. 모서리가 아니에요. 원형 모서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원통면을 클릭해서 동심 가고, 자, 위에 구멍에 원통면 잡고, 요거도 원통면 잡고.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나요? Z 방향으로만 이동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왜 Z 방향으로 알아보는 겁니까? 월드 UCS 전체 좌표계를 보면 이게 Z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이트가 하나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요거 할 때 어떤 걸 스케치 켰어요? 어셈블리의 바텀 스케치, 요거 디스플레이를 켜놨었죠? 요거에서도 보시면 바텀 스케치에서 요 선이 뭐예요? 왼쪽에 있는 커버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스케치해 놨던 선이죠. 사각형의 왼쪽 편에 있는 선을 선택하세요. 오케이? 요거하고 블로운 파트, 요거의 요 측면을 선택해 주시면 면과 스케치 선이 일치로 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 선분하고 요 면하고 일치 메이트 되었죠? 네, 확인. 자, 그러면 엉겹결에 메이트는 완전히 종료합니다. 엉겹결에 우리는 두 개의 그 커버를 만들었어요. 자, 역시 재생성 한번 하시고 저장 눌러 보시는데, 쌤, 이상한 거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봤더니 R 사이드 커버에 화살표 있고 L 사이드 커버에 화살표 역시 있는데 요거는 물음표로 이렇게 떠 있죠. 자, 이것도 외부 참조 요소가 있는데 솔리드웍스가 연결을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게 외부 참조 요소로 이야기됐던 겁니까? 앞서 요거 그릴 때 요 구멍을 요소 변환으로 땄었다고 그랬죠. R 사이드 할 때, 오른쪽 커버 할 때, 그죠? 이 오른쪽 커버에서 앞선 피처에 원형 모서리를 땄었던 것을 얘는 지금 잘 찾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만 떠 있는 거고, 왼쪽 커버에서는 물음표가 뜬 이유가 이 파트에서 복사해서 새로 하나 만든 거기 때문에 스케치하는 과정의 링크를 얘가 추적을 못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이런 정보는 나중에 정리하는 게 낫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뭐 재생성 저장 다 하셨죠? 앞 시간에는 이 측면 커버들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측면 커버들을 오른쪽과 왼쪽 두 개의 커버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요번에는 바닥판을 만들어서 붙일 차례예요.
바닥판을 만들어서 붙일 차례예요. 자, 이 바닥판은 어떻게 갈 것이냐면은 바텀 스케치, 어셈블리의 바텀 스케치, 요게 이제 켜져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스케치 하는데 정신 없게 됩니다. 자, 요 바텀 스케치는 숨기기 해 줄게요. 자, 그리고 어셈블리에서 이 바텀 스케치는 어느 평면에서 스케치했던 겁니까?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에서 스케치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에서 새 파트를 또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부품 삽입에 화살표 눌러서 새 파트 바로 들어갈게요. 새 파트. 어셈블리의 어느 평면을 선택한다고요? 윗면 평면. 맞습니다. 윗면 평면을 선택해주고 면의 수직 보기 가세요. 자, 면의 수직 보기 해놓고 사각형을 스케치할 것입니다. 코너 사각형을 스케치할 것인데, 요런 식으로 그 커버의 바깥에서 바깥까지 원투 찍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코너 사각형을 찍어 놓을게요. 자, 갑니다. 요렇게 찍어 놓으시고 이제는 요거 조절을 해 볼 건데 어느 거부터 신경 쓸 거냐면 측면에서 측면 커버에서 이게 얼마 정도 날개 두께를 살 두께를 가지게 가는 게 좋을까, 요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10mm로 갑시다. 10mm로.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10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먼저 만들어 놓은 R 사이드 커버의 아래쪽에 있는 선분이 바깥면이죠. 요 선분에서 요 선까지 10mm. 어우, 이 너무 컸었구나. 아니 100으로, 왜 이렇게 100으로 넣었지? 공을 2번 넣었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넣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 레프트 왼쪽에 있는, 지금 화면에서는 위쪽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요 커버의 바깥 선분에서 요 선분까지 역시 10mm로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 치수들은 다시 지우고 정리할 거긴 합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커버의 선분이나 모서리나 요 아래에 있는 모서리나 둘 다 같은 위치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선분을 모서리를 하나 선택하고 이 선분을 선택해서 동일선상으로 잡을게요. 동일선상. 자, 화면을 확대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분 하나, 모서리 하나 잡고 선분 클릭해서 동일선상. 붙었죠? 그러면 오른쪽에 와서도 요 모서리하고 요 선분을 동일선상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대략적인 형상은 나왔습니다. 대략적인 형상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요거에서 뭐가 아직 안 들어간 겁니까? 측면 커버들을 조립할 구멍 스케치가 없죠.
자, 요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제가 요렇게 돌려봐요. 자, 이렇게 돌린 거 보이셨나요? 자, 이렇게 돌리면 측면 커버의 바닥 외형선들만 제가 강조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요거에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그냥 요소 변환으로 따겠습니다. 왜 저렇게 바꾸지?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요소 변환 요렇게 두 개를 땄어요. 참, 이쪽에도 같은 식으로 갑시다. 네 군데 있죠? 네 군데. 이렇게 네 군데니까 측면 커버들의 요 모서리들 네 군데를 이렇게 딱딱 클릭해서 닦게요. 자, 여기까지는 선택하셨죠? 총 8개의 모서리가 선택이 됐을 거예요. 확인. 자, 이번에는 요소 옵셋을 쓸 건데요. 여기 돌기의 모서리, 아래에 있는 모서리죠? 요거 하나 선택하고 요소 옵셋 할 건데, 모서리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요 모서리 하나만 클릭해서 요소 옵셋 할 건데, 이쪽으로 1mm 정도만 요소 옵셋을 시킬게요. 자, 요소 옵셋, 파라미터에 옵셋 거리를 1 넣어 놓고 요 모서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모서리로부터 1mm 떨어뜨려서 미리 보기 나오나요? 확인. 이거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합니다. 자, 돌기 형상에서 또 이쪽에 있는 모서리 쪽 화면을 확대한 상태고요. 방금 전에 파라미터에서 1 넣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요 방향으로 미리 보기 뜨게만 보면서 입력을 해 볼게요. 이건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야겠네요. 그죠? 반대 방향 요거 체크해서 요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나가는 걸로 바꿔 줄게요. 자, 요거까지 문제 없으시면 확인하고, 또 방금 전에는 요렇게 요 모서리들을 요소 옵셋 했다면 이번에는 요쪽에 모서리들을 가지고 요소 옵셋 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또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쪽에도 요소 옵셋을 좀 전에 한 것처럼 같은 요령으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옵셋 띄워 놓고, 엔터 키 누르면 바로 직접 명령 반복이 되죠. 그래서 엔터를 주로 입력하면서 갑니다. 저는 요렇게 해놓고,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내 모서리를 참조해서 이렇게 간 셈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요쪽의 것들을 이렇게 요소 옵셋 해서 띄우는 게 남았죠. 요거를 같은 요령으로 요소 옵셋 또 띄워 줄게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들을 이용해서 요소 변환 땄다가 요소 옵셋 하고 요렇게 한 것들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디스플레이 유형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다음 작업하는데 불편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음영 처리로 디스플레이 유형을 바꿀게요.
디스플레이 유형을 음영 처리로 바꾸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스케치 따놓은 것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면의 수직 보기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요소 옵셋으로 따진 선은 좌우로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이것이 요소 변환으로 딴 선들하고 끝점 일치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요소 잘라내기의 코너 옵션을 사용해서 선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크게 그려보면 요렇게 요거를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쯤을 1번 클릭하고 여기쯤을 2번 클릭하면 요소 잘라내기 코너 옵션을 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소 잘라내기 코너 이용해서 요래 클릭해 가지고 이어줍니다. 요래 클릭해서 총 8개의 구멍을 4개의 구멍이죠. 4개의 구멍을 요소 잘라내기 코너를 이용해서 계곡선들을 패곡선으로 다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요즘에 많이 하대요. 개 힘들어. 몸 이야기만 하면 다 개가 들어가. 그죠? 이게 TV에 안 좋은 폐해 같아요. TV에서 뭐 그런 자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서 드시게 여담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어져요. 자, 그러면 요것들이 다 패곡선이 됐습니다. 패곡선이 되었고, 이제 돌출 보스 베이스 진행하는데 준비가 됐어요. 디스플레이 유형은 다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놔둡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요거를 돌출 보스 베이스 할 건데요. 그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놓고 돌출 보스 베이스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스케치했던 위치는 어디입니까? 윗면 평면이기 때문에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돌출의 방향은 이렇게 위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형태이면서 깊이 값은 얼마? 4로 가야 되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설계할 때 요거의 두께를 4로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케치를 켜놓고 스케치한 선본을 거기까지 가게 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요렇게 4mm 두께로 바로 갔습니다. 자, 이랬을 때 돌출의 방향 요렇게 떴죠. 블라인드 형태면서 깊이값 4죠. 되셨으면 확인. 자, 첫 번째 피처 명령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파트의 베이스 피처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꼭 해야 됩니까? 파트 이름 바꾸기를 할 거죠. 파트 이름 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파트의 이름은 리어 파트라고 입력을 해 줄게요. 리어 커버라고 입력을 해 줄게요. 리어 플레이트. 뭐 바텀 플레이트라고 써도 되지만 바텀이 글자 수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어라는 거는 안쪽에 있는 커버명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리어라고 이렇게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는 평평한 판일 때 플레이트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파트명을 이렇게 플레이트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리어 플레이트 안쪽에 있는 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리고 역시 이어서 뭐 해야 됩니까?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어느 것과
어셈블리와 동일 경로로 저장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합니다. 자, 이 파트명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파트 이름 바꾸기 리어 플레이트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마우스 우클릭해서 파트 외부 파일에 저장해주고 어느 것과 동일 경로? 어셈블리와 동일 경로로, 그죠? 확인. 자, 윈도우 탐색기 폴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시면은 재생성 F5 펑션키 F5 누르면 새로 고침이 한번 될 거예요. 새로 고침 해서 확인해 보시면 rearplate.sldprt 요 파트 파일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니 윈도우 탐색기는 이제 또 안 보고요. 자, 그러면 파트 편집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렇게 지금 안정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그죠? 아직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게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선 시간에 윗면 평면에다가 바텀 스케치 레이아웃 잡으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높이 방향으로 높은 구조물이죠. 그래서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 위험이 크다 했죠? 좌우로 넘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닥에 이렇게 날개를 더 덧붙이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안정적인 구조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서 그런 이야기는 못했는데 제가 빼먹고 안 한 것 같은데 이 오른쪽 사이드 커버하고 왼쪽 사이드 커버하고 지금 조립된 상황을 보고 상상을 해보면 이게 그대로 서 있을까요? 그죠? 그대로 서 있지를 않아요. 보강 형상이 필요합니다. 보강 형상이 필요한데 보강 형상을 안쪽에다 설계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 바닥면에다가 바닥 리어 플레이트에다가 이렇게 덧댈 거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사이드 커버하고 받쳐주는 보강대 형상을 나중에 추가할 겁니다. 이것도 조립형으로 추가할 겁니다. 오늘은 요거까지는 안 하고 그죠?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가지고 요거까지는 안 하고 여기 정도에서 커버링은 여기쯤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추가로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모터부도 얘가 지금 허공에 떠 있어요. 그죠? 이 모터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 설치된 모터가 과열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과열이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코일이 감겨 있는 모터의 축이 회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류가 발생해요. 그럼 전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냉각을 또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에이 뭐 DC 3V 모터에서 뭔 냉각 공유까지 하느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냉각 부분은 생각 안 하고 넘어갈 텐데, 앞서 이야기한 이제 그 거치하는 구조물 형상 그런 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그거 추가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DC 컨버터 부품을 설치할 자리를 또 만들어야 돼요. 요거 하나는 포장 좀 뜯어 가지고
해상도는 안 좋지만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제 USB 포트가 있고 DC 컨버터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력이 들어가고 하는 포트예요. 요거 납땜하고 쓸 건데 요 장치를 요 모듈을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원래 이 캠이 너무 화질이 안 좋기도 해요. 요거를 거치해 놓을 자리를 역시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거치할 자리는 좀 여유있게 빼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다가 이 공간을 좀 협소하게 잡아 버렸는데 그거는 차후에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축을 하나 꽂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축을 하나 꽂아 볼 생각인데 축까지 꽂아 주면은 좋겠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네요. 자, 그리고 참 아까 제가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퀴즈를 한다고 했는데 자, 이 오른쪽 커버 요거만 가지고 질문을 해 볼게요. 요거를 출력할 때 요 판을 이 모양 요대로 출력하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네? 안 괜찮아요. 어떻게 앉은 게 괜찮을까요? 구멍이 더 좁아지고. 구멍이 더 좁아지고. 오케이. 또 저 옆으로만 여러분은 요거를 큐라와 같은 슬라이서에서 베드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출력을 하실 겁니다. 보나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죠? 요럴 때 문제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할까요? 구멍이 원하는 8파이가 안 나온다, 더 작은 구멍으로 출력이 된다, 요런 오차가 발생한다. 요거는 잘 찾아 주셨는데 하나가 더 상상이 됩니다. 여릉력이 발생해요. 어디에서 여릉력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3D 프린팅에서는 또 그 워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요거는 표면적이 넓죠. 표면적이 넓어서 중심에 열이 안 식죠. 늦게 식죠. 그리고 귀퉁이의 열이 빨리 식죠. 용융된 필라멘트 토출에 대해서 이거 모양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융된 필라멘트가 출력이 됐을 때 가운데는 표면적이 이렇게 넓을 때 가운데는 열이 늦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늦게 식어요. 이런 귀퉁이는 빨리 식어요. 그러면 오징어처럼 얘가 이렇게 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이거 솔리드웍스에서 이 판을 더 조립하는 구멍 자리는 좀 수정을 하겠지만 그 외의 형상은 여러분의 자율에 맡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이 힘을 막을 수 있을까? 아직 프린터기도 제대로 안 만져봤는데, 많이 출력도 안 해봤는데,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인가요? 그거는 빼드. 안 좋아요. 많이 발생해서 두께를 중앙부를 두께를 더 많이 주거나 외곽 쪽을 두께를 더 많이 주거나 같은 두께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네,
아, 저거 첨언을 더 해야 되겠군요. 그 이 모델링 파일에서 두께는 변경하지 말기. 아, 이런 퀴즈가 재밌죠. 재밌다고 해주세요. 가운데로 이게 이렇게 여력역에서 이게 바깥에 거를 당기는 거예요. 아,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안 되겠다. 자, 뭡니까? 당기지 못하도록 옆에다가 이 귀퉁이에다가 요런 거를 더 자석처럼 잡아주는 거를 만들어 주면 돼요. 이거 하나의 방식인데, ABS를 필라멘트 소재를 ABS를 쓸 때 이런 수축이 아주 심각해요. ABS 소재는 고온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거의 230도나 235도 막 이렇게 노즐 온도를 높여서 출력하기 때문에 열에 대한 수축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소재 자체도 수축에 약해요. 수축에 약한 재질이고 출력하는 온도도 235도 막 이렇게 높여서 쓰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럴 때 귀퉁이에다가 뭡니까? 요런 식으로 덧대는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근데 문제는 이거를 0.5 정도 간격을 두는 게 필요해요. 0.5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 출력물 원래 모델링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첫 번째 레이어를 출력할 때 브림이라는 것을 적용하죠. 그죠? 브림이 둘러쌀 때 요런 데를 메꾸면서 둘러싸요. 이런 데를 둘러싸요. 이렇게. 그죠? 그럴 때 0.5 정도의 간격이면은 괜찮아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하나의 방법이 또 있다면은 표면적이 넓어가지고 내부에 여력력이 집중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차라리 요런 데를 빵꾸를 내버리는 거예요. 균일하게 이렇게 빵꾸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데는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출력 안 하고 빈 공간으로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데가 열 수축이 발생하는 게 비슷한 비율로 열 수축이 되겠죠? 그죠? 좀 분산이 골고루 되잖아요. 아, 요런 거를 디자인하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어요. 쌤, 그러면은 강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좀 더 자세하게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구성을 하실 때 라운드지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코너를 R지게 해주세요. 이럴 때는 힘의 집중이 각진 모서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R 값을 줘가지고 라운드지게 해주면 힘의 집중이 분산이 돼요. 이런 것도 설계 요령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력력 집중되는 것도 분산되고, 그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요런 형상으로 R지게 잡아 놓으면은 힘의 집중도 풀어지고. 오케이? 그렇다고 너무 많이 뚫지는 마세요.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웨이팅 그 가격적인 문제도 웨이팅 불실 가격적에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 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형 같은 것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출이라는 것도 용융된 플라스틱이 녹은 액체 상태에서 금형 쇠 틀 안에 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금형 틀, 쇠 틀 안에서 얘를 빼낼 때 요게 그냥 면이 다 차 있는 경우보다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가 오히려 잘 식기 때문에 금형 안에서 사출 이렇게 인젝션 그 용융 수지를 쫙 쏴주는 순간 바로 그 빈 공간에
플라스틱 제품 형상이 들어차게 돼요. 그리고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시 대기했다가 금형이 바로 열리거든요. 그동안에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녹아있을 때 이게 용융된 게 식을 동안에 금형을 안 열고 닫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1초 정도의 그 휴지 타임을 갖고 그 이후에 바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젝터 핀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런 구조도 생각해 주면 근데 쪼코어라는 걸 또 생각해 돼요. 그런 거는 사출 이야기인데 이 상태만 해도 만일에 사출에다가 이런 상태로 설계를 했다면 요 부분이 구멍 나게 하기 위해서 코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더 추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더 복잡한 게 더 필요한 건데 여하간 사출물에서도 만일에 이런 형태들을 추가하는 이유는 냉각의 문제와 가스 빼기의 문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해서 하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금형의 구조가 복잡해져 갑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자릅니다. 네. 자, 우리는 3D 프린터로 출력하는데 얘를 적절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열응력에 대한 수축을 피할 정도로 구멍 형상을 만들어서 커버에 구멍 형상을 좀 추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테스트 삼아서 그냥도 한번 출력해 보시고 수축을 피하기 위해서 열응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구멍 형상을 추가해서 출력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성 누르시고 모두 저장 한번 해주세요.